저는 추임새 자하는 추임새 좀 넣지 말라 그래서 네로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 데일린트의 IBK 투자증권 박근영 부장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네. 제가 매일 박근영 부장님의 그 시장을 정리해 주는 걸 보면서 항상 감동이었는데 또 이렇게 앉아서 뵈니까 너무너무 기대가 됩니다. 아이 뭐 너무 과찬이시고요. 뭐 그냥 이야기들을 잘 정리해서 네. 전달 드리는 게 저의 뭐 역할이라 생각하고 어쨌든 뭐 열심히 하는 거죠. 뭐 시장에 대해서. 팬분들이 많으신데 팬요? 그럼요. 시간이 좀 줄어서 아쉽다는 의견이 있지만 또 그만큼 또 압축적으로 또 전달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시장 동향 한번 짚어볼까요? 네, 코스피는 9.5포인트 수준 상승 출발로 보였는데요. 장 출발부터 외국인들은 현선물 매도 출발을 보였고요. 기관은 양시장 현물 매수와 선물 매도로 해지를 출발했습니다. 테슬라 급등 영향 때문에 2차 전지주가 강세 출발을 일단 보이긴 했습니다. 거기에다가 대형 IT와 반도체 소부장 그리고 정유화학, 자동차와 부품주, 타이어주 그리고 증권은 보험 등 금융주라든지 지주사, 인터넷, 엔터미디어와 게임, 화장품, 여행 등이 강세를 보였는데 그 외에도 오늘 특히 이제 자율주행 관련 쪽이 상당히 강했고요. 양자암호나 카메라 모듈과 PCB 그리고 통신 장비와 그리고 음원, 음반, 그래핀, 수소차 그리고 일부 미용기기 관련된 테마주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갭 상승 출발했던 시장은 개장 후에 10분 정도 만에 주가지수 선물이 하락 전환하면서 시장 상승폭이 축소되기 시작했고요. 특히 강세 출발 보였던 에코프로 그룹주들이 하락 전환하면서 2차 전지주가 약세 전환했습니다. 9시 30분을 지나면서 코스피가 하락 전환하기도 했는데요. 시장이 추가 하락하면서 코스피는 2540포인트 지지력 테스트에 들어갔는데 11시를 지나면서 기관 선물 순매수 전환하면서 시장의 낙폭 축소 전개도 되기도 했습니다. 미국의 소비자 물가 발표를 앞두고 경계감이 확산되면서 음식료나 유틸리티 등 경기 방어주 쪽으로 매수세가 일부 좀 들어왔고요. 코스피는 개장 직후 2560선 돌파를 시도하기도 했지만 장중 외국인들이 현선물 순매도로 확대가 되면서 하락 반전했고 여타 아시아 증시 대비 상대적인 약세 전개가 됐습니다. 종목별로 보면은 외국인 순매도 상위권에 위치한 2차 전지 밸류체인 기업들의 부진들이 코스피 하방 압력을 높이기도 했고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2차 전지 양극재 쪽이 좀 좋지 못했습니다. 한편 중화권은 국내 증시가 대조적으로 하락 출발 이후에 하락폭을 상당 부분 만회하기도 했는데 그 이유는 오후에 중국 벽개온이 채권 6종의 만기 연장이 승인되면서 투자 심리에 긍정적으로 작용한 모습을 보입니다. 특히 항상의 부동산 지수가 오전에 마이너스 1.76% 하락세를 보이다가 상승 전환을 하기도 했습니다. 외국인들은 코스피 서비스 업종 외에도 대부분 매도를 했고요. 코스닥에서는 게임과 일부 엔터주 그리고 제약주를 매수했고 기관은 코스피에서 전기전자 중심으로 매수가 들어왔고 코스닥에서는 반도체와 2차 전지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어제 제가 제약주 관련해서 비만이나 이런 것들 말씀 좀 드렸는데 오늘도 여전히 관련주는 상당히 좋았고요. 원달러 환율은 외국인 증시자금 유출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외환시장 개입 경계 속에 1320원 중반대 정도로 일단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업종별로는 서비스 업종에서 네이버가 강세를 보였고요. 신작 흥행 기대 속에 넷마블이 장중 16%대 급등세를 나타났습니다. 조이 목재나 음식료품이 제한적 상승을 기록한 반면 덴티움이 한 7% 정도 급락하면서 의료 종목이 가장 부진했고요. 전일 강세를 보였던 건설업이나 의약품은 단기 차익 실현 매물이 출회됐습니다. 시총 상위단에서 보면 대체로 2차 전지 밸류 체인이 좀 좋지 못했고요. 전체적으로 테슬라가 급등했지만 영향이 별로 없다는 평가였습니다. 전기차 판매량 이슈가 아니라 슈퍼컴 도조 모멘텀이라는 분석이기 때문에 사실 양극재가 올라갈 모멘텀이 아니라는 겁니다. 또한 금일 2차 전지 인버스 ETF 상장도 투자 심리에 다소 조금 부정적인 영향을 준 이벤트로 볼 수 있습니다. 코스닥도 외국인 자금이 유출되면서 하락했는데 업종별로는 디지털 컨텐츠 그리고 HBM 관련된 일부 반도체 강세였고요. 반면 소프트웨어나 유통, 특히 AI와 의료 AI 테마 기업들이 급등세 이후에 급락세가 전개된 것도 특징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동안 최근에 올랐었던 로봇이나 의료 AI 이쪽은 좀 많이 떨어지고 그리고 바이오 그쪽으로도 많이 오르는 그런 모습. 엔터를 또 가지고 오셨네요. 주요 엔터사 아티스트 모멘텀 부각 속에서 엔터 음반 음원주 상승. 네, 오늘은 조금 조용했던 섹터들이 좀 움직였던 거고요. 예. 최근에 강세를 하거나 아니면은 전반적으로 주도했던 섹터는 좀 낙폭이 좀 꽤 컸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잠잠했던 엔터주들이 약간의 그 아티스트 모멘텀 부각이 좀 됐는데요. 9월 들어서 BTS 마지막 솔로 주자인 뷔의 앨범 발매라든지 SM의 NCT 127 정규 5집 컴백 그리고 YG 엔터테인먼트
엔터테인먼트의 베이비 몬스터 데뷔라든지 하이브의 글로벌 걸그룹 프로젝트 공식 영상 공개 등 아티스트 모멘텀이 부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제 같은 경우는 약간 해프닝도 있었는데요. 그 블랙핑크의 로제신가요? 네. 그 테일러 스위프트 레코딩 관련된 그 사무실로 들어가는 모습이 사진에 찍히면서 콜라보를 하는 것이 아니냐는 기대감 때문에 YG엔트가 어제 급등세를 보였는데 오늘은 이제 콜라보 하는 거 아니라 파티에 참석했다 이렇게 부인을 했지만 YG엔트가 여전히 오늘도 상승세였습니다. 재밌는 이야기죠. 로제 씨 저희 동네 친구예요. 그렇군요. 옆 동네. 다음에 기대면 인사 한번. 몰라요. 네, 가시죠. 개인적으로 모르시면 굳이 말씀하실 필요 없을 것 죄송합니다. 같고요. 무리수였죠. 네, 뭐 개인적으로 아시면 소개를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소개를 그건 해야 아닌 것 되나요?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SML 라이즈는 앨범 선주문 100만 장 돌파가 확인됐습니다. 그리고 9월 초 판매량이 60만 장에 근접한 걸 파악되면서 신곡, 그러니까 신규 이제 그룹이나 이런 쪽에서 상당히 좀 임팩트 있게 지금 데뷔를 하는 모습이에요. 하이브의 보이 넥스트 도어도 신보 발매 첫날 30만 장 이상의 판매를 올리면서 팬덤이 차곡차곡 쌓여가고 있는데 이게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 과거에는 이제 신규 그룹이 이제 새롭게 히트를 치기 위해서는 공전에 뭐 3년, 5년 이렇게 걸렸던 것들이 지금은 데뷔하자마자 뭐 100만 장 찍어내고 막 이렇게 흥행을 치고 특히 최근에 가장 두각을 나타내는 게 뉴진스가 그런 모습을 보여줬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기존의 그룹도 잘하고 신규 그룹이 이제 빠르게 바로 이제 팬덤을 가지고 많은 판매량을 올리면서 이제 실질적으로 실적에 정말 도움을 되고 있다는 거고요. 그리고 구보 판매도 최근에 뭐 올해 이야기가 별로 없지만 사실 구보 판매가 상당히 좀 굉장히 스테디하게 잘 팔리고 있는 부분도 실적의 애도이 바로 되는 겁니다. 교보증권은 어제 이제 리포트를 내면서 SM 하이브, JY 엔터, 그다음에 YG 엔터테인먼트 등 주로 엔터사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분석 보고서를 냈습니다. SM과 하이브는 사업 협력을 통해서 시너지를 높이고 있다. 당연히 그렇고요. YG 엔터 같은 경우는 JYP 같은 경우도 온오프 콘서트를 내면서 인지도 확대가 되고 있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자, 첫 번째 자료를 하나 가져와 봤습니다. 네. 띄워주시면 역시 이제 글로벌 24년 음반 시장은 1위가 역시 미국입니다. 미국이 41%를 차지하는 가장 큰 시장이고요. 일본이 그 다음으로 11% 정도 수준이니까 그만큼 미국 시장이 엄청나게 큰 시장이죠. 그러면 향후의 멀티플 상향은 미국 시장에서 나타나야 된다고 보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오른쪽 보시면 다음 쪽 보시면 미국 음반 산업의 유형별 매출 비율인데 과거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뭐 피지컬 그러니까 음반 뭐 CD나 뭐 레코딩 이런 것들 잘 많이 팔았죠. LP판이라든지 이런 것도 많이 팔았겠죠. 근데 최근 들어서는 대부분 다 보면 스트리밍으로 거의 다 가는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매출의 어떤 다변화나 변형이 되고 있다는 부분이고요. 다음 사진 보시면 그 US 팝 라디오 차트 탑 50 속의 K-팝 이야기인데요. 8월 13일부터 19일까지 주간인데 조금 이제 50-50는 좀 아쉬운 그룹이죠. 뭐 관련해서 좀 이슈가 있었습니다. 이거는 제가 좀 따로 언급드리기는 좀 어렵고요. 그렇죠. 뭐 전국의 세븐이라든지 그다음에 아이들의 마이두라든지 뭐 TXT 관련된 부분도 뉴진스 뭐 등등 관련해서 라디오 재생 횟수가 나오는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미국 시장에서는 라디오 횟수 관련해서 빌보드 뭐 핫백 이쪽 관련해서 실적 관련된 순위를 나타낼 때 라디오 순위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뭐 30, 40대 이상에 보면 90% 이상이 라디오를 통해서 음악을 듣는다고 알려져 있기 때문에 이 라디오 순위나 라디오에서 재생되는 횟수가 뭐 빌보드 핫백이 이런 것에 굉장히 반영이 크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라디오 쪽이 어떻게 들어가냐가 상당히 중요한 이슈이고요. 생각보다 지금 뉴진스가 43위 정도 되는데 이 뉴진스가 라디오 쪽에서 아직까지는 올라오고는 있지만 실질적으로 굉장히 급박하게 올라온 부분은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전반적인 순위 부분에서 조금 떨어지는 부분도 있긴 하지만 그런 부분도 있다고 보입니다. 다음 사진 보시면 그래서 뭐가 중요하냐? 빌보드 쪽에서 미국 쪽 시장에서는 되게 중요한 게요. 첫 번째로는 영어권, 그러니까 영어로 표현되는 음악을 이제 구사를 하느냐인 거죠. 실질적으로 비영어권 그 언어로 이 노래를 불렀던 것들 중에 빌보드 1위를 한 그 노래가 네. 전체 빌보드 1위 중에 얼마 정도 차지하는지 혹시 뭐 대략적으로 짐작할 수 있겠어요? 10%? 빌보드 1위를 차지한 음악 중에 비영어권 음악이 빌보드 1위를 차지한 게 얼마 정도 비율일까요? 10%도 많을 것 같다. 한 전 5%도 안 될 것 같은데요. 저도 네. 그럴 것 같아요. 그 교보증권의 자료에 따르면 제가 보고 깜짝 놀랐는데 0.8%예요. 그래요? 예, 뭐 스페인 언어로 됐던 일부 음악이 있고 전체적으로 빌보드
1위를 했던 왜냐면 뭐 예. 비틀즈도 있고 영국의 다른 그룹도 있고 이래서 뭐 그렇기도 좀 하지만 그럴 것 같았는데. 아무튼 영어로 표현되지 않은 다른 언어로 표현된 음악이 빌보드 1위를 한 게 0.8%밖에 0.8%.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BTS도 보면 우리가 대부분 노래를 최근에 보시면 대부분 다 네. 영어로 내잖아요. 아니면 콜라보로 내든지 어. 이런 식으로 해서 미국 시장을 공략을 하고 있고 또 그런 것들이 실제로 지표가 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은 미국의 레이블과 협업을 하는 게 되게 중요한데 하이브라든지 SM, JYP, YG, 뭐 큐브 이런 쪽에서 대부분 다 보면 미국의 레이블 소속과 관련된 부분에서 이렇게 굉장히 좀 협업을 실질적으로 하면서 일단 북미 쪽을 굉장히 공략을 많이 하고 있는 상황으로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상당히 좀 미국 공략을 굉장히 현지화하면서 잘 하고 있고 지금 이제 오디션 프로그램이 알류넥스나 A2K가 지금 하고 있잖아요.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좀 영어권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북미 쪽의 공략이 아마 좀 가시화되고 있고 이게 정말 효과가 있다는 게 이번에 이제 끝나고 나면 이 오디션 프로그램이 끝나고 나면 상당히 좀 반향을 일으키면서 이 관련된 이 엔터 기획사 쪽에 멀티플이 좀 더 상향 조정될 수도 있는데 교보증권의 리포트가 한 86페이지 정도 돼요. 굉장히 긴 리포트인데 거기에서도 보면 국내 기획사들의 멀티플 타겟을 보통 PER 한 30배 정도로 타겟을 놓고 목표 주가를 냈습니다. 네. 하이브는 조금 더 높게 냈어요. 뭐 여러 가지 플랫폼에 대한 뭐 프리미엄을 좀 준다는 개념에서 좀 더 높게 주긴 했는데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30배 정도를 타겟으로 잡고 목표 주가 산정을 했는데요. 뭐 어쨌든 지금 국내 쪽에서는 미국 쪽의 진출이 어느 정도 추가적인 멀티플 상향 조정을 하기 위한 방법이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현지화 프로젝트라든지 협업이라든지 그다음에 영어권에 표현되는 언어로 표현되는 어떤 곡들을 내면서 그다음에 라디오 쪽의 순위를 상당히 끌어당기면서 미국 쪽의 현지화 쪽의 공략을 많이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조금 잠잠했던 상황이었죠. 상반기에 상당히 좀 기획사 쪽의 주가들이 굉장히 좋았었잖아요. 네. 그러다가 조금 잠잠했었어요. 주가들이 또 급하게 오르다 보니까 조금 비싸다, 뭐 밸류에이션이 좀 찬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 나와서 조금 조정을 받고 좀 쉬었는데 뭐그 과정에서 최근에 다시 한번 관련된 이슈가 나왔고 어제 같은 경우는 특히 이제 로제 씨가 아까 말씀드렸던 테일러 스위프트가의 어떤 레코딩 이쪽에 사무실로 들어가는 모습 이러면서 좀 이제 주목을 많이 받았고 그러면서 오늘도 시장이 좀 좋지 않은 상황에서도 이런 관련된 기획사들의 움직임이 좀 좋았다 뭐 볼 수 있고요. 잘하고 있죠. 정말 응원하고 싶고 우리가 이제 뭐 영화나 다른 컨텐츠도 마찬가지고요. 우리나라의 컨텐츠가 뭐 글로벌리 정말 어떤 정말 중심에서 서서 어떤 우리가 흥행을 할 수 있다는 어떤 그런 부분들 보여준다는 것은 저도 상당히 응원하고 있고 잘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옛날에 저 해외에 있을 때는 그러니까 2009년, 2010년 이럴 때는 월드스타라는 타이틀을 붙여서 해외에서 그렇게 유명하지는 않은데 막 마케팅을 그렇게 했었던 몇몇 가수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국내 가수 중에서요? 국내 가수 네. 중에서. 근데 이제 실제로 싸이 씨가 그 강남 스타일로 해외 라디오에서 진짜 노래가 틀어주기 시작했고 그러고 나서는 이제 BTS가 확실히 그 포문을 명확하게 그렇죠. 또 열었죠. 네. 그리고 사실 최근에 엔터 업종에 대한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 이유 중에 하나가 최근 기사 많이 보셨겠지만 테일러 스위프트가 뭐 1조를 벌었다. 블랙핑크가 3천을 벌었다고 한 게 5만 명 이상 모이는 그 돔을 채울 수 있는 공연을 했을 때 그런 캐시 아웃이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예전엔 그런 돔 공연을 채우려고 하면 활동기가 6, 7년 걸렸는데 요즘은 K 아이돌들이 거의 한 2년, 3년 만에 그 정도 돔을 채워낸다고 하거든요. 빠르게 1년도 안 걸리는 거죠. 그럼 과거에는 메이저 그룹 몇 천억을 벌을 수 있는 메이저 그룹 만드는데 6, 7년의 시간이 걸리던 게 지금은 1, 2년으로 단축됐다. 그럼 과거보다는 조금 더 높은 멀티플이 합리화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지만 또 그런 후보군들이 길러지고 있다 보니까 네. 엔터에 대해서는 관심을 꼭 가져야 된다. 새로운 컨텐츠가 계속 나오고 있다는 걸 좀 눈여겨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하이브나 뭐 JYP도 고점 대비해서 한 25% 정도 빠졌으니까 맞습니다. 또 다시 한번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근데 기대감도 이제 있고. 숫자로 확인될 부분은 분명히 좀 있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렇습니까? 이제 상반기에 나왔던 리포트를 좀 천천히 좀 찾아보시면 나오겠지만 상반기 대비 하반기에 주요 기획사들의 영업이익은 조금 성장률이 좀 떨어지는 걸로 나와요. 그게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상반기는 역대급 앨범 판매량이거든요. 앨범 판매량이 이익률이 굉장히 좋습니다. 근데 이제 오프라인 공연은 아무래도 공연에 대한 비용들이 많이 들어갑니다. 물론 이제 북미 지역에 아주 5만 명, 6만 명 들어가는 큰 공연장을 가지고 이제 꽉꽉 채우니까 매출 부분은 상당히 좋을 수 있는데 뭐 하이브도 지금 2분기 숫자를 보시면 매출은
하이를 찍었지만은 이익률이 떨어졌거든요. 그런 것들이 이제 결국 오프라인 관련된 그 콘서트가 주로 이제 하반기 매출단의 주요 원인으로 만약에 본다면 이익률이 좀 떨어지면서 생각보다 상반기 대비 하반기의 이익이 좀 떨어질 수는 있어요. 뭐 그런 부분에서는 이제 멀티플에 대한 이슈가 좀 나올 수 있고 네. 결국 여기서 이제 한 단계 레벨업을 할 수 있다는 것은 결국은 새로운 지금 오디션 현지화 오디션 프로그램을 통해서 거기서 뭔가 나오는 어떤 그룹이 아니면 어떤 뭐 1위 수상자 등을 포함한 그런 어떤 그 새로운 어떤 스타가 나오면서 거기서 새로운 어떤 수익을 창출해주는 모습을 보이면서 숫자가 좀 올라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그게 이제 흥행할지는 아직은 잘 모르겠지만 기본적으로 기존의 어떤 그런 스킴을 가지고 간다면 상반기 대비해서 하반기는 조금 이익률이 떨어진다는 부분도 제가 조금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다. 주가가 마냥 뭐 하반기도 좋다라고 마냥 올라가기에는 뭐 매출단은 보다는 좀 이익률을 좀 보시고 OPM, 네. 그러니까 영업 이익률을 좀 보시는 게 필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확실히 확인해야 될 부분은 있다 말씀을 해주셨고요. 다음은 테슬라 미국에서 10% 가고 우리나라에서는 또 자율주행 관련된 게 또 상한가 가기도 했습니다. 네. 이거 무슨 일입니까? 네, 모건 스탠리가 테슬라 목표 주가를 주당 250달러에서 400달러로 60% 상향 조정했습니다. 이게 깜짝 놀랄 일이긴 합니다. 근데 이제 전일 뉴욕 증시에서 테슬라 주가가 10% 급등을 했기 때문에 오늘 2차 전지주가 뭐 특히 이제 소재주라든지 셋업치가 급등하는 거 아니냐라고 기대를 많이 하셨겠죠. 네, 모건 스탠리는 보고서를 통해서 테슬라가 도입하고 있는 슈퍼컴퓨터 도조가 장기적으로 테슬라의 평가 가치를 최대 5천억 달러, 이게 이제 한화로 약 664조 정도 됩니다. 이 정도를 높일 수 있다고 평가를 했습니다. 도조가 테슬라의 자율주행 로보택시 도입을 가속화하고 향후에 자율주행 관련된 이게 FSD라고 불리는데 이와 관련된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를 다른 기업에 판매할 수 있을 거로 전망했기 때문에 그러하고요. 근데 이런 논리가 왜 이제 될 수 있냐면 아마존 같은 경우에 현재 이익의 70%를 클라우드 사업인 AWS가 담당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논리를 똑같이 펼 수 있다고 이제 분석이 됩니다. 그래서 테슬라 역시 비슷한 그림으로 갈 수 있다는 분석을 가지고 목표 주가를 엄청나게 올린 겁니다. 이 모건 스탠리의 테슬라 커버 애널리스트인 아담 조나스라는 애널리스트는 뭐 회사의 미래 사업에 대한 여러 가지 분석 보고서에 대해서 상당히 좀 잘하는 굉장히 좀 좋은 평가를 받는 애널리스트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최근에 전기차 사업 부진을 근거로 테슬라에 대해서 의견을 조금 보수적으로 상당히 좀 제시를 했던 애널리스트로 알려져 있는데 좀 이번에 전향적으로 긍정적인 콜로 완전히 바꿔버린 거죠. 자, 사진을 가져오시면 관련된 띄워주시면 테슬라 관련된 이 관련해서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기사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굉장히 높은 평가를 했다고 볼 수 있는 도조 상황이고요. 자체가 660조 원의 가치를 더 할 수 있다는 네, 거잖아요. 애드업을 할 수 있다는 네. 거죠. 예, 그래서 그렇게 되는데, 자, 그러면 이제 기본적으로 모건 스탠리는 이야기를 어떻게 하냐면 투자자들은 테슬라가 자동차 제조사인지 아니면 기술회사인지 오랫동안 논쟁을 가져왔는데 우리는 둘 다 맞다고 믿고는 있지만 테슬라의 가치를 끌어올리는 가장 큰 동력은 소프트웨어와 서비스 수익이 될 것으로 전망한다. 그러니까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 자동차 판매를 많이 해가지고 가치를 올린다는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결국은 소프트웨어와 서비스를 가지고 간다. 근데 사실 일론 머스크도 그 방향으로 가려고 지금 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이제 도조는 인공지능 기술과 고화질 영상, 테슬라 전기차의 주행 데이터를 토대로 자율주행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슈퍼컴퓨터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결국 이거는 셀이나 양극재 쪽의 호재가 아닌 거죠. 잘 생각해 보면. 그러다 보니까 국내 관련해서 회사들이 주가들이 아침에 갭 상승했다가 양극재나 이런 쪽은 다 빠져버리는 그런 상황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 도조 관련된 이슈는 자율주행 쪽의 호재로 볼 수 있고 그러다 보니까 캠시스라든지 그다음에 퓨런티어 같은 경우는 장중 상한가 올랐고요. 그다음에 모바일 어플라이언스, 세코닉스, 옵트론텍 등 자율주행이라든지 그다음에 카메라 모듈 부품 이런 쪽에 이제 주가들이 상당히 좋았다 볼 수 네. 있습니다. 캠시스 같은 경우는 자회사인 세버 모빌리티 그다음에 UAE 전기차 개별 사업에 1억 유로 투자 유치 소식도 전해지면서 긍정적으로 평가를 받기도 했고요. 근데 이제 참 재밌는 것은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이 오늘 그 이야기가 나왔던 것 중에 현대 오토웨버라는 회사가 있잖아요. 자율주행 관련주로 상당히 아장났어요. 중요했죠. 아장났어요. 오늘 아침에 주가 떠서 한 26만 원을 돌파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맞아요. 종가 기준에 거의 급락 사태로 끝났거든요. 이유가 있었죠. 자, 사진 띄워주시면 예. JP 모건이 현대의 오토웨버에 대해서 뉴트럴로 중립으로 했고요. 그다음에 투자하기요. 이제 타겟 프라이스 타겟을 21만 원으로 제시했죠. 아. 근데 어제 종가가 얼마였냐? 24만 원이었습니다. 아하. 팔아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이제
그 테슬라의 급등 때문에 시초가에 뭐 26만 원대 정도까지 오전에 올랐다가 네, 10% 올랐다고 이런 예. 마이너스로 끝났죠. 예, 그래서 이렇게 급락 사태를 나타낸 이야기가 이제 JP 모간 쪽에 이런 부분들로 영향을 좀 미쳤다 이게 볼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오늘 좀 약간 뭐 테슬라의 급등 속에 이제 2차 전지가 워낙 양극재 쪽도 주가들이 최근에 많이 낙폭이 꽤 컸기 때문에 반등이 나온 것은 기대감이 상당히 좀 많이 부풀어 있었는데 이런 부분들이 조금은 이렇게 상쇄하는 어떤 그런 모습으로 좀 아쉬운 부분이 있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네, 이번 테슬라 뉴스는 좀 중요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기존에 저도 테슬라에 관련된 얘기를 많이 나누면 많은 분들이 말씀하는 게 전기차 시장이 레드오션화되었는데 테슬라가 무슨 매력 있냐는 반문을 하시는데 사실 좋게 보는 분들은 전기차 자체보다 소프트웨어 그리고 로봇 쪽 비즈니스가 훨씬 더 크다고 얘기하거든요. 실제 일론 머스크도 그렇게 얘기하는 거고. 네. 근데 그걸 메이저에서 어떻게 보면 공식적으로 좀 첫 레포트를 인정해 주다 보니까 그게 좀 반응이 좀 있지 않았을까. 이게 첫사례입니까? 테슬라는 소프트웨어 기업이라고 인정하는 게? 기존에도 물론 그러한 것들이 있었지만 구체적인 밸류에이션으로 이렇게 구체화된 건 제가 알기로는 처음인 것 같습니다. 도주에 대한 밸류가 이 정도로 높게 평가된 건 아하. 임팩트가 있었죠. 아하, 네. 그렇군요. 그래서 오토에버랑 테슬라는 조금 희비가 좀 엇갈린 그런 상황이었고 국내 첫 2차 전지 인버스 ETF 상장했습니다. 네, 뭐 이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2차 전지 이야기를 안 할 수는 없어서 네. 뭐 간단한 자료를 좀 가져와 봤는데요. 오늘 이제 국내 최초로 2차 전지 종목 하락에 베팅하는 인버스 ETF가 이제 KB 자산운용에서 이제 상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 관련해 가지고 시가총액 상위 10개 기업의 수익률 역방향으로 추종하는 ETF인데 여기에 편입된 종목, 그러니까 역방향으로 편입된 종목을 보면 뭐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BM, LG에너지솔루션, 포스코 퓨처엠, 삼성 SDI, SK이노베이션, 고려아이언, LNF, 코스모 신소재, SKI 테크놀로지 등을 편입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그러니까 이와 관련해서 거꾸로 빠지는 쪽으로 베팅하는 거죠. 네. 거기다가 이제 최근에 보면 탄산리튬 현물 가격이 톤당 27,000달러까지 빠지면서 전년비 62% 정도 하락세를 계속 나타내고 있어요. 아직까지도 하락 추세입니다. 선물 가격도 보면 내년 1월물 기준 첫 거래일인 7월 21일 개장 가격이 중국 쪽에서 23만 8,900위안 정도 수준이었는데 지난 금요일 기준으로 봤을 때는 17만 6,500위안으로 엄청나게 급락하고 있습니다. 이 리튬 가격이 빠지니까 우리도 판가가 빠지겠죠. 양극재 쪽이. 그래서 좀 좋지 못한 상황이고요. 여기에 대해서 교보증권이 최근 리포트 보고서를 통해서 리튬 가격이 7월에 이어서 2달 연속적으로 하락세를 지속하고 있고 전방 수요 둔화나 뭐 중국발 배터리 재고량 증가 때문에 추가 하락에 대한 여지도 충분히 있다라고 리포트를 내기도 했습니다. 리튬 가격 하락세 때문에 뭐 양극재 가격이 추가 하락 가능성도 여전히 있다고 보는 거죠. 그 양극재 9월에 첫 그 1일부터 10일까지 데이터만 좀 놓고 보면 NCM 같은 경우는 일평균 수출량이 538톤 정도 되는데 이게 전년비 마이너스 9% 정도 수준입니다. 그리고 NCM 단가 같은 경우는 42,045달러로 전년비 마이너스 10%이고요. NCA 같은 경우는 일평균 수출량이 159톤으로 전년비 플러스 28%. NCA는 일평균 수출량은 상당히 좀 괜찮았어요. 근데 NCA 단가가 47,418달러로 전년비 마이너스 17%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NCM과 NCA 합산 수출 일평균 금액은 전반적으로 지금 3,012만 달러. 그러니까 일적으로 전년비 14% 빠진 부분이고요. 평균 수출 중량도 696톤으로 전년비 마이너스 3%니까 조금 아직은 지표가 좋지 못합니다. 좀 굉장히 보수적으로 지표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이제 양극재 쪽의 반등을 좀 제한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자, 교보증권에서 이런 자료들이 좀 있어서 가져와 봤는데 첫 번째 좀 띄워주시면 네. NCM 양극재 수출액 추이입니다. 이 보시면은 막대 그래프가 이제 전체적으로 수출 금액이거든요. 그러니까 7월 대비 8월이 거의 비슷합니다. 그죠? MOM, 그러니까 선 그래프는 MOM 전월 대비 이제 상승률인데요. 지금 양극재 수출액을 보면 거의 0에 가깝죠. 거의 비슷해요. 밑에가 좀 글씨가 월이죠, 월. 4월, 월입니다. 7월, 월입니다. 예, 맞습니다. 1월 월입니다. 이렇게. 예, 그래서 수출 금액의 전월 대비 상승률은 거의 이제 똔똔 플랫 정도가 되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 NCM 양극재 수출 중량 추이를 보면 중량도 거의 비슷하게 플랫 정도 수준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늘지 않고 있어요. 그리고 다음 사진 보시면 NCA 양극재 관련된 수출액 추이입니다. 양극재는 뭐 약간 살짝 빠졌나요? 뭐 거의 그래도 비슷해요. 수출 금액도. 7월 대비 8월도 좀 비슷하고요. 그 다음에 양극재 수출 중량 추이를 보시면 중량은 NCA가 좀 늘었다 제가 말씀드렸죠. 조금 늘었습니다. 그래서 지난달 대비해서 수출 중량은 조금 NCA 쪽은 좀 늘었습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수출 금액을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그죠? 예. 근데 이제 단가들이 좀 빠지고 있어서 네. 좀 아웃퍼폼을 하기 아직은 조금 쉽지 않죠. 쉽지 않은 예. 상황이다. 근데 다음 사진 보시면 마지막인데요. 보시면 음극재 수출액 추입니다. 근데 음극재는 괜찮아요. 음극재는 수출 금액도 7월 대비 8월이 늘었고요. 전월 대비 금액 성장률도 조금 더 플러스권으로 접어들었죠. 선 그래프를 보시면 오른쪽 보시면 퍼센테이지가 플러스권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그리고 음극재 수출 중량 추이도 보면 7월 대비 8월에 좀 늘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음극재 쪽은 수출 분위기가 좀 좋아요. 양극재보다는. 그래서 이제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음극재 쪽을 좀 보자는 이야기도 조금씩 나오는데 아무튼 전반적으로 소재 부분들이 이제 수출이라는 지표가 뭐 눈에 띄게 아직까지는 개선세가 안 나온다는 점 때문에 좀 보수적으로 보자는 이야기가 좀 많았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좀 쉬고 있거나 좀 빠지는 모습인데요. 다만 이제 오늘 NH투자증권에서는 2차 전지 산업에 대해서 연말에 반등 랠리를 좀 준비를 해야 되지 않느냐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첫 번째 좀 사진을 띄워주세요. 자, 탄산 리튬과 수소나 리튬 중국 스팟 가격 추이를 좀 보여주시는데, 이 보시면 왼쪽에 선 그래프 보시면 여전히 이제 상당히 많이 빠져 있잖아요. 많이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양극재나 배터리 가격 쭉쭉쭉 빠지고 있는 모습이 보이는데, 현재 중국의 탄산 리튬 스팟 가격은 톤당 19만 위안 정도까지 빠졌습니다. 엄청나게 빠져 있죠. 근데 이게 달러로 환산하면 킬로그램당 한 28달러 정도 수준입니다. 네. 킬로그램당 현재. 근데 오른쪽 보시면 주요 업체들의 리튬 BEP 레벨 추정이에요. 이건 달러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엘보말이 한 23달러 킬로그램당, 그다음에 CATL이 22달러, 뭐 등등 이렇게 전반적으로 이제 달러로 표시된 BEP 수준이 나와 있죠.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19만 위안, 톤당 19만 위안은 약 28달러 정도 수준이거든요. 그러니까 NH투자증권 오늘 어떻게 이야기했냐면 생산 원가가 킬로그램당 약 18달러에서 20달러 정도 추정이 되기 때문에 최근의 하락 추세 이후에는 가격이 좀 하방 경직성이 좀 나올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는 거죠. 이제 원가 BEP 수준 정도에서 차이가 크게 안 나는 수준까지 많이 빠져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배터리 업체들의 신규 수주도 4분기에 여러 가지 부분에서 좀 나올 가능성이 크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4분기 연말 랠리를 준비해서 좀 저점 매수에 대한 부분도 상당히 긍정적인 리포트를 오늘 NH투자증권 냈는데요. 자,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 국내 2차 전지 업체 주요 수주 예상입니다. 예상 보면 LG에너지솔루션 포함해서 쭉 왼쪽에 업체들이 나와 있고 23년 주요 수주 발표 완료가 된 게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지금 보시면 연말 수주 예상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LG 엔솔 같은 경우는 도요다, 그다음에 삼성 SDI, 현대차 등등, 뭐 포스코 퓨처엠도 등등해서 연말 수주 예상이 나와 있죠. 그리고 내년 수주 예상도 뭐 포드, 테슬라 등등, BMW, 닛산 등등의 논의가 있다는 해서 전반적으로 연말까지 4분기 정도의 신규 수주 관련된 모멘텀이 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저희 주가 많이 빠진 상태에서 좀 몇몇 종목들은 좀 긍정적으로 접근을 해야 된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탑픽으로는 NH투자증권에서는 포스코 퓨처엠과 에코프로 BM을 탑픽으로 들기도 했습니다. 네. 저도 사실 인상 깊었던 게 기존에 이제 2차 전지가 수급을 독점하고 가격이 다소 과열되다 보니까 우려 섞인 레포들도 일부 있었지만 요즘 가격 조정을 받고 나서 오히려 지금이 어떻게 보면 기회를 활용할 수 있다는 레포들이 또 일부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2차 전지 섹터가 성장은 지속된 섹터다 보니까 이럴 때 공부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또 매력적인 가격에 또 매수할 기회가 될 수 있거든요. 네. 여기서 최파고님의 의견을 물어봐도 돼요? 사실 상반기 수급 독점이 워낙 강했었기 때문에 하반기에 되면서 명확히 수급이 여러 섹터로 분산되고 있는 건 명확한 것 같아요. 그러면 조정은 조금 더 깊어질 수 있다. 기간도 약간 길어질 수 있고 하지만 2차 전지 섹터의 성장성 자체는 상당히 장기적으로 이미 숫자가 찍히고 있기 때문에 바꿔 말하면 또 좋은 기회가 만들어지고 있다고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꼭 공부는 해야 되는 섹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어느 가격이 매력적이냐 이거를 찾는 분들이 많은데 그거를 찾기가 진짜 쉽지가 않더라고요. 근데 보통 이제 경험적으로 말할 때 주가의 상단은 내러티브 스토리가 연다고 말하고요. 네. 그 바텀 하단은 실적이 만들어낸다는 얘기 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바닥을 찾을 때 오히려 밸류에이션을 좀 더 엄격하게 해야 되는 거고 반면에 상단이 열린 구간에서는 내러티브 스토리가 상단을 열어주면서 멀티플이 확장되는 건데 아직까지는 매우 매력적인 가격이다 말할 수는 없겠지만 지금의 조정이 조금 더 지속된다면 숫자적으로 상당히 단단한 하단이 만들어질 거고 그게 사실 밸류를 찾는 투자자들에게 매력적인 구간이 오면 또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코멘트 있으실까요? 아니요, 뭐 그 정도로 지금 또 하나 더 해야 되기 때문에. 네. 다음 주 바로 가시죠. 바로 가보겠습니다. 지스타 기대감 그리고 국내 게임 업체 신작 흥행 모멘텀 이런 게 지속되면서 관련주들이 또 올라갑니다. 네, 뭐 추세적으로 계속 오르리라고 보기는 아직은 좀 저는 약하다고 보여요. 근데 이제 오늘 특징 관련된 이야기를 드리다 보니까 장이 좋지 못한 상태에서 오늘 일부 게임주들이 눈에 띄게 들어왔는데요.
지스타 2023 참가사 현황이 공개됐습니다. 뭐 게임 업체에 따르면은 11월 16일부터 19일까지 이제 부산 백스코에서 열리는데 아마 2015년 이후에 8년 만에 열리기 때문에 뭐 참석하는 부분들 NC소프트가 이제 8년 만에 참석한다고 하거든요. 그리고 넷마블이나 크래프톤, 뭐 위메이드 등등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NC소프트는 사실은 TL, 뭐 스롤 앤 리버티 이 부분이 조금 기대감이 좀 떨어지긴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NC가 워낙 지금 최근에 리니지도 좀 별로 매출단이 좀 많이 좋지 않고 하다 보니까 주가가 힘을 못 쓰고 있는데요. 그다음에 스마일 게이트 RPG 같은 경우는 미공개 프로젝트인 로스트 아크 모바일을 선보일 것으로 관측되고 있고, 넷마블은 오픈월드 뭐 RPG라든지 그다음에 MMORPG, CCG 등 3종을 공개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크래프톤은 아직 구체적인 출품작이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웹젠과 그라비티 같은 경우는 대표 IP인 뮤나 뭐 라그나로크 기반 신작을 보일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 위메이드 같은 경우는 레전드 오브 이미르라든지 야구 게임, 라운드 1 베이스볼 등등 출품이 계획되어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지금 국내 게임들의 일부 신작이 흥행하는 게 긍정적으로 작용했는데, 특히 이제 넷마블이 좀 오늘 눈에 띄게 띄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이게 왜 그러냐면 6일날 국내 출시된 넷마블의 세븐 나이츠 키우기라는 게임이 있어요. 이게 iOS 매출 1위, 구글 플레이 매출 2위에 오르면서 초반 흥행에 성공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넵튠의 자회사 님블유런이 개발하고 카카오 게임즈가 공동 서비스하는 PC 온라인 생존 배틀 아레나인 이터널 리턴 1.0 스팀 동시 접속자 수도 3만 명 돌파하면서 최근에 갑자기 나온 신작들 중에 기대를 별로 안 했던 게임이 이제 뭔가 좀 흥행을 하고 있는 게 눈에 띄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특히 이제 오늘 넷마블이 많이 올랐는데요. 오늘 다울투자증권에서는 넷마블 목표 주가를 7만 원까지 상향 조정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시장에 기대가 거의 없었던 신작인 넷마블 뭐 세븐 나이츠 키우기가 흥행하면서 6, 7월 출시작의 성과 반영이 되겠다. 때에 따라서 이제 3분기와 4분기 영업이익 컨센서스를 상회할 것을 좀 상향 조정했는데 네. 사실은 3분기 컨센서스가 119억 적자가 예상됐습니다. 넷마블이. 근데 이번에 적자폭이 크게 감소한 58억 정도 적자폭으로 상당히 줄 것으로 예상을 했고, 손익 분기점에 근접하면서 4분기에는 컨센서스가 176억 정도로 영업이익을 돌아설 것으로 예상이 기존에 됐었는데 4분기에는 오히려 500억대 정도의 영업이익을 큰 폭의 영업이익 성장으로 좀 상향 조정을 대폭적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 신작 세븐 나이츠 키우기가 구글 플레이 매출 관련해서 좀 상당히 좀 좋은 역할을 하고 있고, 일평균 매출이 한 10억 정도까지 올라오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사진 띄워주시면 세븐 나이츠 키우기의 주요국 매출 순위 추이입니다. 여기 보시면 제일 위쪽에 보시면 이게 대만인가요? 네, 대만 쪽이고요. 대만 쪽은 상당히 높은 순위를 그렇네요. 차지하고 있고, 국내 같은 경우는 처음에 좀 순위가 낮았다가 갈색으로 보이는데 위로 팍 치솟기 시작했고요. 그다음에 일본 같은 경우도 좀 빠졌다가 다시 올라오는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순위가 좀 올라오고 있고요. 다음 사진 보시면 미래세증권에서의 자료인데요. 시네탑이라고 해서 넷마블이 새롭게 지금 진행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시네탑도 매출이 한 20에서 30위 정도까지 별로 기대감 없었는데 어느 정도 유지가 되고 있고, 1매출 3억 정도대로 이제 추정이 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그 오른쪽 보시면 세븐 나이츠 키우기가 추정 1매출이 10억대 정도로 안정화되고 있는 모습이죠. 그래서 이러다 보니까 아마 아까 말씀드렸던 3, 4분기의 영업이익에 대한 상향 조정이 좀 나타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다음 차기작에 대한 기대감이 또 높아지고 있는데,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 넷마블의 신작 라인업입니다. 신작 라인업. 예, 사진 좀 띄시면 이거 네. 보이시죠? 예, 장르 게임 쭉쭉 나오는데요. 아스탈 연대기가 지금 이야기가 지금 아라문의 검인가요? 지금 드라마가 시작됐죠. 맞습니다. 2화 정도 시작이 됐는데 방영되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어떤 출시가 10월에서 11월 정도에 아마 게임으로 나올 것 같고요. 4분기 말에는 최고 기대작이죠. 나 혼자만 레벨업 관련된 부분들 출시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런 기대감, 신작에 대한 기대감 4분기에 있기 때문에 너무 많이 빠진 상태에서 일단 좀 튀어오르는 모습을 보였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여기다 신한투자증권은 오늘 리포트를 또 내기 시작했는데요. 게임에서 모바일에 대한 캐주얼 게임에 대한 확산 속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 기존에는 MMORPG 중심으로 1위에서 5위까지가 다 MMORPG였다. 근데 지금의 분위기가 북미나 일본, 중국들 포함해서 대부분 다 게임주들이 캐주얼 게임으로 변하고 있고, 이런 게임들이 이제 지금 탕탕특공대나 화이트하우스 서바이벌, 그다음에 픽셀 히어로 등과 같은 부분에서 최상위권에 들어가고 있고, 국내 같은 경우도 뭐 새롭게 나온 게 우마무스베나 그다음에 승리의 여신 니케, 이런 캐주얼 게임들이 상위권에 포진했기 때문에 아마 시장의 판도도 캐주얼 게임으로 많이 변한다는 거죠. 그래서 1위부터 20위까지의 작품들이 비교적 매출이 분산되면서 전반적으로 좀 고루 매출단이 좀 나오고 있는 부분이 확산되고 있다 보면서, 실질적으로 게임 시장에서도 해외에서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결국은 다양한 캐주얼 장르를 충분히 시도하고 게임을 낼 수 있는 종목들을 좀
중심으로 좀 봐야 된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그래서 신한투자증권에서는 네오위즈나 데브시스나 넷마블 등을 좀 중심으로 관심을 가져보자는 리포트를 오늘 냈습니다. 그런 종목도 중심으로 한번 스타디를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저는 사실 게임주 최근에 추이를 보면 관심을 가져볼 만하다 생각하는 게 예전에 저걸 했을 때는 뭔가 일본 만화들이 게임이나 애니메이션화돼서 글로벌 히트를 쳤거든요. 드래곤볼 같은 프로그램이 있는 드래곤볼. 거죠. 근데 요즘 나오는 신의 탑이나 나 혼자 레벨 이런 것들이 다 웹툰으로 글로벌 흥행을 한 작품들이거든요. 한국의 만화도 이제는 게임과 새로운 컨텐츠로 확장이 되고 있다는 거죠. 아마도 향후 몇 년 내에 한국의 이런 K 컨텐츠가 글로벌 히트 친 게임이 분명히 나오게 될 거고 그럼 우린 꼭 봐야 된다. 지금 중국의 원신 같은 게임이 모바일 세계를 장악하고 있는 게임이거든요. 네. 기존 기존 PC에는 사실 월드 오브 워크래프트 같은 게임이 글로벌을 장악했었고 지금 모바일은 중국 미즈호에서 만든 원신이라는 게임이 장악하고 있는데 일본인가요? 네, 원신이 글로벌을 장악하고 있는데 다음에는 아마도 한국의 모바일 게임이 글로벌 장악한 게임이 나올 수 있다. 그런 게 나오면 분명히 또 좋은 투자기가 될 수 있겠죠. 네, 관심 가져야 되는 섹터라고 보고 있습니다. 오히려 게임같이 지금 완전 좀 눌려있을 때 그래서 뭐 피해 거짓도 지금 이제 여러 가지 피해 이야기들이 거짓. 나올 시기가 됐기 때문에 뭐 모르겠습니다. 저도 이제 게임은 웬만하면 상장사 게임은 좀 해보는 편이긴 한데요. 이제 천편일률적인 MMORPG 게임에서 좀 탈피를 할 필요가 있고 뭐 글로벌 트렌드가 특히 중국 시장이 워낙 크기도 하지만 물론 이제 판호 발급에 대한 이슈가 있긴 합니다만 그 시장도 RPG 뭐 캐주얼 게임 중심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조금 체질 개선도 국내 게임사에 좀 필요하지 않을까 뭐 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븐나이츠 키우기 그래서 영상을 한번 쭉 봤는데 네. 전 아저씨 됐나 봐요. 뭐가 다 비슷한 것 같아요. 모바일 게임 다 비슷해 보여가지고 뭔지 모르겠습니다. 세븐나이트는 사실 그 모바일 게임 초창기에 글로벌 히트를 했다가 그게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이제 약간 세대 교체가 될 때가 또 된 것 같아요. 약간 기존의 컨텐츠 약간 우려먹기보다는 좀 새로운 컨텐츠를 또 새로 막 나오고 그렇죠. 실제 뭐 컴투스 같은 경우도 서머너즈 워를 가지고 너무 오랫동안 지금 끌고 있잖아요. 근데 기존의 서머너즈 워도 꽤 매출이 계속 유지가 되고 있어요. 저도 한 3년 정도 해봤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재밌게 하면서 주가도 많이 올랐던 기억이 나는데 아무튼 뭔가 좀 새로운 뭔가 변화가 좀 시도가 되고 있고요. 그런 것들이 좀 실제 확인이 좀 돼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게임주가 추세적으로 올라간다 보기는 아직은 좀 힘들어요. 그래서 이런 변화가 국내에서 좀 확장하면서 글로벌리 뭔가 통하는 모습이 보여야만이 좀 추세적인 분위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까 뮤 얘기하시길래 깜짝 놀랐어요. 뮤 제가 12살 때 하던 거거든요. 아직도 뮤입니다. 네, 모바일에 아직 뮤 컨텐츠가 있으니까. 뮤 처음에 짜잔 하고 나왔을 때 제가 할 때가 12살이었는데 와. 근데 이게 무시 못한 20년 게 넘었어. 2021년도 리메이크가 5배 갔었는데 그때 미래의 전설이라고 거의 20년 전 IP를 가지고 모바일 게임으로 또 글로벌 히트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게임 쪽에 잘 봐야 되는 게 10배가 실제로 나오는 섹터거든요. 이 모바일 게임이. 그래서 관심 있는 거죠. 저 게임 하나 제대로 개발하면 진짜 몇십 년 먹고 사는 거예요. 네, 국경이 없으니까요. 네. 근데 이제 개발이 너무 오래되면요. 개발했던 팀이 옮겨버리거나 뭐 바뀌어버리거나 이런 사태가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또 프로젝트는 그런 유지가 리스크가. 되지만 개발자들이 바뀌면 리스크가 있어요. 진짜 개발되는 거네요. 네. 자,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박근영 부장님은 여기서 인사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데일리인트 IBK 투자증권 박근형 부장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복잡하고 어렵게 느껴지는 재무제표와 용어들 친절한 투자 멘토 사경인 마스터가 매주 새로운 콘텐츠로 알기 쉽게 설명해드립니다. 재무제표 분석과 포트폴리오 구성, 뭐 양대 재무제표라고 그러면 대차대조표랑 손익계산서가 있거든요. 매수 매도 방법, 이때 사는 게 좋겠네. 이렇게 사면 좋겠다. 근데 이렇게 살려면 뭘 해야 되냐면요. 나머지 3분의 1은 놔둬봅니다. 어디까지 가는지. 실전 투자 팁까지 알려드립니다. 오직 3프로 멤버십에서만 만나실 수 있습니다.